논문, 미팅. 나는 그럼 결혼 언제 하지? 가족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걱정할까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영상을 찍으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출근을 했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차지가 10%밖에 남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교수님 댁 초대받아서 교수님 댁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영상을 남겨보자 켰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었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특히 해외 박사 과정생들이 흔히 겪는 멘탈 헬스 그런 이슈들,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박사과정생들이 멘탈 헬스를 스트러글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저희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많이 좀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대두화되기도 하고 좀 범국민적으로 이런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서비스들이 많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세대라고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멘탈 헬스는 뭔가 피지컬 헬스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한, 그러니까 좀 더 럭셔리 띵인 그런 걸로 좀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세대 또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이 중요도를 두지 않는 세대이기도 했고, 뭔가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을 처방받듯이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이런 자식들이 겪고 있는 페이스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개입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어야 했던 세대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세대 특성상 우리는 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노출이 좀 덜 됐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좀 스트러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그냥 단순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개인적인 좀 우리의 성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또 다른 갈래로 이 멘탈 헬스 서비스 유즈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해도가 많이 우리 세대보다는 좀 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랫세대였던 우리들은 멘탈 헬스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꼭 문제가 있어야만, 정신병이 걸려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 저의 세대라고 간주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해외로 나왔을 때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고 이거에 대한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멘탈 서비스에 대한 좀 오픈 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PhD 스튜던트들이 겪고 있는 이 멘탈 헬스 이슈 중 하나가 저는 조금 윗세대로부터의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유니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작년에 땡스기빙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체적으로 모든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되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듯한 눈에 염증이 크게 났었고요. 얼굴 피부에 정말 사춘기 때도 나지 않았던 그런 화농성 여드름들이 막 얼굴에 났었고 네. 정말 말할 수 없는 곳곳에 막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정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살짝 담긴 했지만 조금은 공유하기 힘든 박사과정생들만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쇼츠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박사과정생이 뭐 하는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이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메일 쓰고 논문 읽고 논문 쓰고 그냥 미팅하고 이런 라이프의 반복 아닌가? 우리는 회사에서 치이고 먹기 싫은 동료들이랑 밥도 먹어야 되고 실적도 내야 되는데 되게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그들의 삶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근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딱 말하기가 뭐예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걸 말하는 것도 조금 구차하고 뭔가 뭐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굳이 잘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걱정할까봐 좀 말을 아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박사과정생들의 이런 유니크한 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를 너무 뭔가 남이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누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꽁꽁 싸매려고 하고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멘탈 헬스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볼 여유가 없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에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박사과정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불안정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 2년 차 때는 그런 거는 딱히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프리랜서의 느낌?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조금은 이제 막 방생된 이런 사람처럼 어쨌든 조금 자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감이 오히려 좀 기쁨으로 다가오게 했던 것 같고 뭔가 다른 걸 꿈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카데미아로 이제 남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불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좀 막막하고 남들은 되게 청춘이다, 도전하는 너희들이 되게 멋지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이거 떨어지면 뭔가 창피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꾸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떨어진 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상과 나의 니즈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 뿐인데 그걸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니까 이것 또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찍 유학을 나오신 분들은 뭐 이제 캔디데이트를 달았다고 기준을 했을 때 빠르면 뭐 26, 한국 나이로 뭐 대부분 이제 뭐 30, 뭐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친구들이 다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대리로 이제 퇴사를 했는데 친구들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이제 막 그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집을 사고 그 빚을 이제 막 갚아 나가면서 뭔가 하나의 그런 밭을 일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게 좀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서야 좀 이렇게 하얀 도화지 다시 펼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 방학 때 저도 모르게 조금 작아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박사과정생은 이 박사과정생이 저의 이 잡의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학회나 이런 데서는 뭐 아무런 그런 스티그마 없이 잘 사용을 하는 단어지만 한국에서 그냥 뭐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제 직업은 대학원생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서의 오는 부담감, 좀 압박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외에도 되게 뭐 다양해요. 제가 이제 큼지막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예로 특히 그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그럼 결혼 언제 하지? 결혼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하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타지 타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뭐 어커츄레이션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 당연히 보고 싶고 걱정되고 스타이펜드 없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사과정생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좀 나의 그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요. 저는 기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1년에도 뭐 학회에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뭐 서밋을 하기도 하고 앱스트랙을 내 앱스트랙이 떨어졌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상심되기도 하고 난 역시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국제학생으로서의 좀 그런 뭐 한계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쓸 때라든지 그것도 이제 저는 또 하나의 이제 박사과정생의 또 다른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냥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6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도 저의 이 PhD 이 여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을 마치고 이제 3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멘탈 서비스에 대한 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개의 리소스들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멘탈 헬스에 대한 그런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베네핏이 다 풀로 이제 주어진다는 하에 대부분의 보험에서 이 멘탈 헬스를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사이키트리는 당연하고 정신과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처방이 필요하면 처방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의 이 학교 그 보험 이름을 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멘탈 서비스 뭐 이런 거 쓴다든지 아니면 테라피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바이더들을 선택을 해서 뭐 그 프로바이더들한테 직접 이제 리치아웃을 하셔도 되고 학교 안에 그런 헬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많이 간과했던 부분이었고 왜냐면 제가 멘탈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되게 많이 셀프 케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절대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정신과 갈 때 눈치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는 조금 문화적인 특성이에요. 이거는 연구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백업이 되어 있는 사실인데 아시안 컨트리스에서는 이 스티그마가 정말 큰 하나의 배리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되고 힘들다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셔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걸 나 스스로 혼자 해결하고 싶고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나에 대해서 걱정만 할 뿐이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테라피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멘탈 헬스 관리하는 방법 shut off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1년차 때 이 연구실에 유령이라는 게 제 별명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곧바로 그 버스 타고 여기 연구실에 와서 거의 10시 되면 퇴근했던 그 일상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좀 남들보다 준비 없이 미국에 와서 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었고 조금 저의 성향상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이걸 다 마무리 짓고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는 게 저의 하나의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실수는 저만의 그런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셧업 타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굴레 있잖아요. 이 박사과정에 관련된 것들, 논문, 미팅, 내 실적, 아니면 하물며 내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그냥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거가 말이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도 해봤지만 회사원들하고 박사 과정생들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좀 그 유니크한 그 스트레서 중 하나도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 컴퓨터 앞이 저의 오피스가 되고 제가 밥 먹는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장점이 되죠. 분명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 구분선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제 일상이 이 박사과정이 돼버리고 박사과정이 제 삶이 되어버리고 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멘탈 헬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랑 하나를 떼어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 떨어져서 나와서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혹은 꼭 이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내 브레인을 그냥 딱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하는 시간을 꼭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침에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하나의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여유 있는 삶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이라고 한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시간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꼭 이 하루를 무조건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쓴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만의 블락 타임을 갖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박사과정생들의 멘탈 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제 주장은, 저의 얼규먼트는 멘탈 헬스라는 게 무조건 그 DSM에 나와 있는 그 병명 있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로 우리가 멘탈 헬스가 괜찮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멘탈 헬스는 그런 부정적인 게 있냐 없냐로 내 멘탈 헬스가 괜찮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flourishing, 그냥 내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을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은 게 있다 없다로 정신건강이 좋다 안 좋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 진단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는 남들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그리고 이 정신 건강은 이 physical health, 이 신체 건강에 정말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다 를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멘탈 헬스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살짝 놓쳤는데 텔레헬스도 있어요. 그곳에 인펄슨으로 가지 않아도 화상대화 통해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절대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시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박사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곧 땡스기빙 한 달 남았지만 땡스기빙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남은 한 주도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